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오픈 AI에서 쫓겨난 샘 올트먼이 오픈 AI 복귀가 아닌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이동을 선택하면서 이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재료로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이동이 새로운 빅테크 AI 지형도를 그리게 되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애플 등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닥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 다우 역시 8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S&P 500 역시 연중 최고치를 1%도 남겨놓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래저래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여전히 37,5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계에서 관건은 과연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조정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강한 조정이 한번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긴 한데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언제 돌발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휘저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당장의 상황은 괜찮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종목들 가운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단연 솔라나입니다. 내년 말에 솔라나가 $1,000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가격이 빠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건전한 다지기 이후에 반등 가능 이런 수준의 긍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서 솔라나 역시 조정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전환과 관련해서 최근 보이고 있는 모습들 꽤나 전폭적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서 돈 벌어먹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JP모건은 자산 토큰화 이슈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입니다. 과연 은행들이 관심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리포트 내용을 보면 꽤나 흥미로운 대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미래 금융에 있어서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거래소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이 직접 보관을 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나 콜드월렛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저렴할 때 하나 정도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한데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급등을 해주면서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 나스닥은 7월 31일 이후 최고 수준을 확인했고 다우 역시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연중 최고치를 1% 정도만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픈 AI에서 팽당한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해서 고급 AI 연구팀을 이끌게 될 거라는 소식이 기술주들을 자극했는데 엔비디아, 애플 등 다른 빅테크들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어쩌면 뉴욕 증시가 4주 연속 상승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비트코인도 의미 있는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37,500달러 부근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4만 달러 랠리를 향하고 그러고 나서 의미 있는 조정을 겪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38,000달러 저항에 직면한 채 깊은 조정 국면을 겪게 될 건지 이래저래 조정 시점과 그 폭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해서 52%대 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5,925달러에서 지지를 받은 뒤에 38,000달러를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빠질 경우에는 34,000달러, 이후에는 32,4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반면 38,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다음 상승 추세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4만 달러까지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도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적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추가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삼각수렴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저항선을 뚫어낼 경우 다음 목표는 41,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3데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비트코인이 34,000달러에서 38,0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내년 1월부터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강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주요 추세선이 깨질 때 12월 말까지 2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다소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함께 곁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3데이 차트인데 25,000달러라는 것은 이전 박스권의 하단 지지라인을 의미합니다. 바이클 반대포패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통한 저항 돌파 테스트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면 12월부터는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38,000달러 이후에 4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긴 한데, 이후에 강력한 조정을 겪으면서 여차하면 3만 달러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조정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ETF와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던져지면 그런 기술 패턴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21셔츠의 설립자 오펠리아 스나이더는 최근 여러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수정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SEC가 이걸 거부하지 않고 승인할 것으로 본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SEC와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에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세 번째 수정안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이건 좋은 의미에서 살짝 충격적이다. 이 양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을수록 SEC의 승인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곁들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부 월스트리트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대비에 돌입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갤럭시 디지털과 인베스코가 최근 투자 전문가 300명과 비트코인 할당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산운용사 서밋웰스의 고문 제프 얀스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SEC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정서적인 전환이 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솔라나가 폭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 BTC는 챗 GPT가 제시한 솔라나 전망을 보도했는데, 2024년 12월 말까지 솔라나가 1,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 BTC는 솔라나의 블록체인으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아주 낮은 비용의 트랜잭션 비용, 그리고 확장성,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솔라나에 기반을 둔 혁신의 수용 확대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42달러 수준까지 후퇴하더라도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라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23달러 수준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11월 월간 종가가 42달러 위에서 마감된다라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3달러는 이번 돌파 직전까지 강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해 왔던 구간인데 이 정도 수준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코인 매수 계획 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위잘드가 위트 있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알트코인들을 3주에서 4주 뒤에 훨씬 더 싼 값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포모 심리에 지금 살 필요가 없다.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내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할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 대응 목적의 알트코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겠지만 전 세계 은행들이 어떤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45개 회원 중앙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상황 보고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체 회원들 가운데 19개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북미에서 10개 은행, 유럽에서 7개, 기타 2개 은행인데 모두 합치니까 암호화폐 자산 노출 규모가 94억 유로, 10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56.1%, 이더리움이 32.8%로 나타났는데 3위가 의외로 폴카닷 2.1%를 차지했고 4위가 리플 XRP 1.9%, 이어서 카르다노, 솔라나, 라이트코인, 스텔라, 바이낸스 코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미국 법무부가 형사소송 종결과 관련해서 바이낸스에 40억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샹펑자오 CEO에 대한 형사 고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된 건 없는데 이란,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 하마스 자금 조달을 방치한 혐의 이런 것들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달 말에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가 40억 달러 지불에 합의를 하면 이건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 멘트를 통해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바이낸스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보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웃긴데 얼핏 봐도 하마스, 러시아 막 등장하고 40억 달러 최대 규모 이렇게 나와주고 이런 거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액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SEC는 미등록 운영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기소했습니다.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업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최대 33억 달러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혼합 운용했다. 이런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당사자인 크라켄 상당한 호연지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SEC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고객 서비스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향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고 SEC의 이번 기소는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비트코인 조정장이 한번 세게 온다라면 거래소 블랙스완 이벤트가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뭔가 임팩트가 이전처럼 강력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데이비 슈월츠의 인터뷰 멘트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실물자산 토큰화는 내가 매우 기대하던 분야다. 전통자산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류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XRP 레저는 토큰화된 실제 자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낮은 수수료 등은 이런 목적을 위한 모든 매력적인 기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XRP의 비전이 1차적으로는 국경 간 송금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의 결제 토큰,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그런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베스팅닷컴은 데이비 슈월츠의 이런 발언은 자산 토큰화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리플의 전략적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리플은 2030년까지 30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부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산업을 재구성하는 XRP 레저의 능력, 이 멘트에 대해서 해석을 곁들였는데 부동산 등 물리적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면서 소유권을 분할하고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 이게 XRP 레저의 낮은 수수료와 강력한 기술 기반을 활용해서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리플랩스가 직접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미래 비전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최근 홍콩 통화청과의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리플이 담당했던 주제가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였고, 이렇게 리플 CTO가 실물자산 토큰화의 의미와 비전, 이와 관련한 XRP 레저의 특장점 등을 언급을 하면서 하필 또 예시로 부동산을 들면서 결국 리플랩스가 추구하고 있는 XRP 레저의 방향성, 다시 말해 국경 간 송금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 특히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디파이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려는 의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체인질리가 2032년까지 XRP 가격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런 숫자들 보고 있으면 XRP는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점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체인질리는 내년에 XRP가 최소 0.9978달러, 최대 1.15달러, 2025년에는 평균 1.5달러, 2026년 평균은 2.16달러, 2028년 평균 4.56달러, 2032년 19.91달러, 이후에 23.46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연도별 시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소 기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0.6달러 수준의 가격이다 보니까 뭔가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60%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라는 점은 약간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한 중대 분기점이 내년 2월 이후로 일정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다시 한번 리플의 IPO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양반은 아예 대놓고 리플의 이상적인 IPO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찍었는데, 그러면서 IPO 시장의 붐, 주식시장 호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2025년까지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 6월 리플이 IPO를 추진하면 주가는 600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프리 IPO 단계에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링토에서 리플의 주가는 약 35달러로 평가받고 있고 기업 가치는 57억 달러 규모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가 600달러 전망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하지만 리플의 과거 실적과 상당한 규모의 XRP 보유량을 감안할 때 링토 플랫폼 상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됐다. 단순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XRP 토큰만 해도 한 개당 0.5달러로 계산을 하면 약 210억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시장 가치는 지금의 20배 정도인 1070억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600달러로 거래되는 리플랩스, 이건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는 꽤나 섹시하고 기대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 진영의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의 멘트가 여기저기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2월까지 합의 내용을 정리해서 3월까지 보고서 제출하고 4월까지 이의 신청 정리하라고 일정을 통보했는데, 이와 관련해 프레드 리스폴리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경우 2026년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부터 2026년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게임은 끝났다. SEC는 패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SEC가 왜 패소했는지, 또 2026년 이야기가 가진 맥락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긴 한데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입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20%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만 봐도 지금 바이든 정부와 같은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공약으로 내걸면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표심 역공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양반이 말하는 2026년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의 시작점은 내년 대선 직전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 SEC 위원장 교체, 사실 그렇게 되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을 막무가내로 조지는 방식의 집행 규제,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직 변호사가 바라보는 이런 시선, 그래도 나름의 기준점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